네, 안녕하십니까. 토론 사회를 맡은 금융연구원 이병윤입니다. 오늘 은행업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부의 강경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BCG의 김윤주 파트너님, 그다음에 KB국민은행에서 디지털 금융 총괄하고 계시는 한동환 부행장님, 네, 그리고 금융위은행과의 윤현철 서기관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총 1시간이어서 4시 10분 정도에 끝낼 예정인데 뭐 늦어도 15분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4분이셔서 각 한 7분 정도씩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자가 또 답변하시고, 플로어에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여기 뭐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 정책당국의 윤현철 서기관이 토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진행자 측에서 이게 지금 녹음 상태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동국대 강경훈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동국대학교의 강경훈입니다. 서정호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거 워낙 큰 문제, 큰 그림을 그리는 좀 추상적인 작업이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준비하시는데 이제 상당히 힘이 드셨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 뭐 이제 좀 일리 있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게 이제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은행업의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 뭐 핀테크가 많이 들어오고, 그거는 이제 말씀해주신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쟁 구도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것도 아주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이제 그런 분석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은행업이 뭐 또 언번들링 이런 현상이 이제 강화되고 뭐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핀테크 자꾸 들어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원래 이제 저희가 은행이라고 하면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변환시키는, 그게 이제 은행의 금융중개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온.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델이 변경이 될 거다라고는 이제 다들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 이제 분석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걸 조금 더 나가서 그거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거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경제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맡기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회수할 수 있고 아주 유동적이고 디폴트 리스크가 낮은 그런 이제 상품에다가 자기 돈을 맡겨놓고 싶어 하고, 돈을 쓰는 기업이나 뭐 가게나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장기에, 그리고 뭐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수요가 다른, 그러니까 경제 내에서는 항상 그런 예금주와 같은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대출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런 대출이나 장기 투자를 잘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수백 년 동안 은행이 이제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이 만약에 바뀐다면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 투자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금융의 면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공급이 될까?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 많이 활발했던 자산 유동화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의 금융 중개 모델을 좀 대체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이제 모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충분치 못했고, 그게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로 연결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이제 은행의 수신 쪽 말고 여신까지 합쳐져서 어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요것을 좀 이제 아마 곳곳에 이제 그런 고민들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보고서나 여기 보면은 그런 이제 고민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관련돼서 가계금융에서 이 플랫폼들, 그러니까 이 빅테크,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가 은행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센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구글이나 뭐 알리바바나 뭐 국내에서도 뭐 카카오가 그렇게 쉽게 카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던 것도 이제 거대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가계금융에서 플랫폼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저희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근데 기업금융 쪽에서도 또 이 플랫폼의 이 경쟁력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이제 은행 라이센스는 있고 아직 은행업을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자기네 네트워크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상행위를 하는 어떤 자영업, 아니면 인터넷 벤더를 두 가지 채널로 규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과 관련한 그런 규율과 어떤 이제 인터넷 벤더가 제대로 은행 대출 회수를 제때 못하면 상행위 하는 데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행위를 하는 플랫폼하고 은행업을 동시에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디시플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그런 것이 되고, 이런 이제 논의들도 이제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기업금융, 그러니까 여신, 수신을 같이 좀 더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저희는 정책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금산분리 규제를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뭐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너무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산분리 규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 예, 중요하게 자산 디지털 전환이 계속되니까 자산 변환의 특징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기업 금융에도 뭐 플랫폼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빠져 있지 않나 하는 말씀해 주셨고요.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서정호 박사도 아까 언급을 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BCG의 김윤주 파트너님께서 토론 7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CG 김윤주 파트너입니다. 저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과 논의하는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를 제로 베이스 생각하면 상당히 좀 난해하지만, 원래 코로나라는 게 이미 저희가 살고 있던 기저에 깔린 세상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일 중에 더 급격하게 갈 거가 뭐냐, 아니면 과거에 진행된 일 중에 반대로 돌아갈 거냐 뭐냐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대부분의 트렌드들은 훨씬 더 강하고 빨라진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크로적으로 원래 낮아지던 금리가 더 빨리 낮아지는 거고요. 원래 디지털 변화가 있던 부분이 더 빨리 디지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원래
플랫폼에 의존적이었던 고객들이 더 의존적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갈 변화들도 일부 있을 거로 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흐름은 좀 더뎌질 수 있고, 왜냐하면 수출입 공급망 붕괴 등에 대한 문제, 또는 출장이 가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기 어려운 데 생기는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굉장히 만연했던 공유 경제와 같은 개념들은 후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쓰던 걸 쓰는 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제 내가 쓴 거 다 번 거 다 쓰고 산다, 이런 마인드셋도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혼자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좀 바뀌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로하게는 뭐 많은 변화들을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다시 이걸 가지고 와서 은행업권으로 보면 대부분의 변화들이 원래 저희가 좀 기대했던,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은행업의 조금 부정적인 변화들이 훨씬 빨라진다로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한 5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언택트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게 은행업에서 유리할 수도 있지만 꼭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 부분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저금리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님에 영향을 줄 거고요. 세 번째가 금융의 테크 간의 빅블로 현상들이 있을 건데, 모든 금융기관에 유리할 거냐, 아마 준비된 금융기관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언택트로 가게 되면 데이터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AI가 훨씬 더 강화될 거고, 또 이번에 최근에 문제를 겪어보면 사람이 많다라는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아주 우수한 노동력을 많이 생산해주고 또 고용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티베이션 자체는 AI를 훨씬 더 많이 쓰는 쪽으로 갈 거다. 그 다섯 번째는 이 기본적으로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투자 구조에 대한 변화, 금리 변화에 따른 자본 구조를 어떻게 더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급격히 생길 건데, 이 5가지를 정말 다 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권 내에서도 이 결과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거고, 이를 잘 대응하는 회사와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 간의 그 갭이 굉장히 커질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특히 저희가 오늘 화두가 디지털이다 보니까 언택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즉 고객 경험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이나 테크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플랫폼을 만들거나 또 합종 연행을 하는 부분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결국 이런 투자를 감내하고 선점할 수 있는 일부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아마 테크 회사들과 경쟁을 하는 큰 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드려보면 뭐 많이 좀 정리가 된 생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다 들어보신 말씀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권의 경영진들과 얘기해보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거는, 다 알겠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한다 라는 게 지금 또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에 대한 변화도 예상을 좀 할 수는 있고, 거기에 따른 네거티브한 변화도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맞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가 더 화두인 것 같고요. 몇 가지 제가 좀 여기서 그냥 포인트 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기존 사업에 대한 그 비용 관리 또는 타이트한 그 핵심 사업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항상 금융권에서는 수익 마인드, 상품 하나 팔 때 돈을 벌 수 있냐,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금리 환경에서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반면에 많은 테크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트래픽과 트랜잭션 중심으로 생각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는 고객에 대한 가치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 부분은 이 디지털 플레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디지털리제이션이 필요한 게, 이 디지털리제이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마인드셋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상 고객들이 이게 토스라는 플레이어가 은행인지 아닌지,
네이버가 금융기관인지 아닌지, 카카오가 금융기관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이미 고객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융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행은 은행이고 증권은 증권이고 카드는 카드고 하는 경계선을 넘는 도전적인 그 생각들이 접목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뭉뚱그려 정리를 조금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방향성 자체는 디지털로 가는 게 맞는데 상당히 은행들한테는 챌린징한 도전이 될 거다. 그리고 이거를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할 거다. 몇몇 성공적인 사업자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과 큰 그림을 나중에 그리게 될 거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 그 다음에 단기적인 수익 마인드보다는 고객을 생각하는 트래픽 마인드셋, 그리고 일부 실패를 감내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상품과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곁들여가면서 디지털리제이션을 추구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뭐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뭐 언택트나 저금리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돼서 여기에 좀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좀 빈익빈 부익부되면서 이 양극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다음에는 KB국민은행의 한동환 부행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국민은행 한동환입니다. 뭐 제가 오늘 여기 세미나에 초대된 거는 좀 은행에서 생생한 그 내용을 좀 많이 들려 주십사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윤주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못 살아남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간의 경쟁도 지금 격화돼 있고, 이제 빅테크하고의 이제 경쟁도 격화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 저도 그냥 조금 막 이렇게 브로드한 이야기로 여러분한테 비칠 수 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종호 박사님 발표는 뭐 너무 모범 정답이라 뭐 토론할 게 있겠냐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서종호 박사님이 제기하신 그런 그 은행이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좀 더 제가 보태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년에 우리 금융위에서 우리 그 사무관님도 와 계시지만 그 디지털 혁신 쪽 말씀하시면서 주요한 어떤 사례로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유니콘 금융회사가 된 영국의 레볼루트라는 회사를 이제 예시로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게 그 레볼루트라고 하는 그 새로운 챌린지 뱅크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의 핵심은 성장은 잘해 왔는데 그로스, 성장은 고객 기반이나 아니면 시총이 한 55억 불 정도 되니까 우리로 치면 한 6조 6천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이 안 됐다, 그로잉업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은행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그래서 기존의 레볼루트가 데이원이라고 하는 그런 창업 정신을 조금 이렇게 뒤로 후퇴하면서 기존 은행의 여러 지혜들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한번 특집으로 실린 걸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슈들은 있다. 저희 같이 이제 국민은행 기존의 레가시 은행들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아까 우리 김윤주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업에 대한 리디파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희들은 이제 은행이 뭐 돈이 오고 간다 그래서 은행인데 실제로는 신뢰가 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 신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고객 신뢰를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을 통한 신뢰를 하면 되겠거니 또는 우리 시스템 규제 시스템 이걸로만 했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AI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신뢰를 많이 끌어내는 그런 어떤 거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점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은행에 지점이 한 1000개 됩니다. 1000개 되는데 하루에 우리 지점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이 지점당 한 200분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럼 하루에 20만이 이제 지점을 방문하고 계시고, 저희 모바일 뱅킹하고 뭐 인터넷 뱅킹 합해서 저희 디지털 채널로 하루에 한 250만 정도가 다녀가십니다. 그리고 한 달로 하면 이제 중복되시는 고객님을 빼도 한 달에 한 930만 정도가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3천만 고객 기반, 그다음에 주로 활동하는 고객 1000만,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디지털 시대에는 1000만의 고객이 훨씬 더 저희들하고 깊이 인터랙션 하면서 금융업을 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기회인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지금 여러 이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완전 판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모펀드 이런 사태로 봤듯이,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 판매가 됐을 때 얼만큼 이슈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은행이 디지털화가 되고 살아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규제를 그냥 단지 수용하는 정도의 절차적 완전 판매가 아니라, 고객님들이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정서적 완전 판매를 했을 때 은행의 신뢰가 더 높아지고, 어떤 플랫폼과 경쟁했을 때도 그 매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걸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은 심플, 이게 디지털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임플리케이션을 받는 거는 심플한 겁니다. 제가 애플 쪽 모델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게, 그 애플의 그 내부 유니버시티에서 디자인하는 분들이 보면 그 피카소의 황소 판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소를 막 완전하게 그렸다가 나중에는 그 선을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웠을 때 이게 황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 중에 하는 말 중에, 뭐를 더 보탤 게 없는 게 완벽한 디자인이 아니라 더 뺄 게 없는 게 완벽한 디자인이다. 그런 면에서 저희 우리 금융인도 고객님들의 완벽한 정서적 완전 판매가 되려 그러면 굉장히 심플 이지 패스트, 그 고객 경험을 좋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우리 금융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까 우리 김윤주 파트너께서 빅블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라는 거를 제도적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데를 묶을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경험상으로 이게 은행이다 금융기관이다라고 느낀다 그러면 동일한 그런 규제의 틀로 봐줘야 이게 고객님들의 착각하지 않고 금융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 관련 이런 규제나 제도들을 고객님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금융 관련 법제는 법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만들고 감독 규정을 만듭니다. 이 체제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하게 고객 경험을 하는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이 그게 감독 규정인 거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이 규제 체계도 가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서적 완전 판매, 고객님들이 금융을 하면서 경험상으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하여간 은행 쪽의 플레이어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규제 당국 쪽에서도 같이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실무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 금융은 신뢰, 고객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를 끌어내는 게 이제는 기술로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완전 판매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규제도 설계하고 완전히 우리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디지털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정책 당국에서 오신 은행과의 윤현철 서기관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은행과 윤현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원래 저희 과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빠질 수 없는 내부 회의가 생겨서 예, 제가 대신 대참하게 되었고요. 예, 청중 여러분들이나 뭐 패널 여러분들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이후에 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뭐 금융시장 안정 방안, 실물경제 지원 방안 등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 몇 달간 노력해 왔고요. 예,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감염세도 다시 뭐 세컨 웨이브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제는 그 지원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함과 동시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금융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예,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는 자리고 정말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패널 여러분들이나 박사님 예, 발표를 들었고요. 예, 뭐 저희가 지금 금융 당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 가지들을 더 준비는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서 예, 아마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지정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오늘 저희 이 담당 국장님이랑 은행권이랑 또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서 예, 마이페이먼트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국민의 한 부행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럼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상당히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디지털 금융 전반에 관련된 얘기고 예, 은행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디지털화가 가져올 은행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빅테크나 핀테크나 이런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경쟁의 지평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20년 전에 빌 게이츠가 은행업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정말 이제 지금 한국에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러한 빅테크와 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는데요. 예, 부행장님이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빅테크에 비해서 뭐 그 거래의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더 나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신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온라인 상거래와 달리 금융거래는 개인들에게 있어서 갖는 중요도가 더 크고요. 또 그간의 금융거래를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고려할 때 예, 또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1금융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은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그런 부분이 디지털 시대에서도 은행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교 우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우위는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또 그 채널 간의 전환 비용이 줄어들수록 더욱더 중요도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아까 정말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은행권이 그러면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으로서도 다소 회의적인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서정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삼저 현상의 고착화가 심화되면서 예, 뭐 이자 마진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은행권들이 최근에 고위험
고수익 금융 상품을 많이 팔았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뭐 직원들의 소비자 보호 인식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서나 그런 이유로 불안전 판매가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은 뭐 DLF 최근에 일부 사모펀드에도 은행권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금융 사고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은행권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저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거나 아까 뭐 김윤주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금리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이러한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또 더 가속화되는 디지털화라는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은행권이 더욱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도 고객이라는, 그리고 그 고객의 신뢰라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은행업뿐만 아니라 은행이 필요한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데 중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뭐 디지털화, 그리고 거래의 편의성 제고, 여러 가지 핀테크와 관련된 기술들, 뭐 비대면 실명 확인, 이런 부분의 그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가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로써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뭐 최근에 뭐 어떤 토스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걸로 기사를 한번 타기도 했는데, 이처럼 소비자들의 신뢰가 없다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금융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보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기술과 혁신, 그 변화 묻지않게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이제 연구원에게 저희 금융위 차원에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이제 가계금융에서 그리고 소매금융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혁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디지털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그나마 그려지는데, 그러면 과연 기업금융에서 금융 디지털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담보가 아닌 뭐 성장성이나 기술 위주의 평가에 디지털화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연구를 해주시거나 지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좀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그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발표해주신 서정호 박사님께서 지금 토론 내용들에 대해서 뭐 좀 정리해주시고 답변해주시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유익한 토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제가 화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희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은행의 좀 발전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은행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포지셔닝에 수행을 가져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실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는 좀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그 강경 교수님께서 그 자산 변환 기능이 앞으로 이런 디지털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게 결국 제가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자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유동성이 있는 자금, 만기가 짧은 조달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운용, 유동성이 낮은 그런 자금으로 운용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제 은행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고객이나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 디지털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자금의 어떤 유동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고요. 결국 그러한 이동성이 많은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어떤 비유동적이고 장기적인 운용을 하려면 결국 은행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 차주에 대한 평가 능력이 더 높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은 더 그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 함양을 하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기법을 이용을 하든 어떻든 간에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심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런 살아남지 않을까. 기존의 어떤 에셋 트랜스포메이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이제 예금보다는 코스트가 높은 조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금융체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장기 예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면 비용이 높아지고 그럼 결국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다른 부분들은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 기억해서 저희가 연구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윤서희관님 말씀하신 그런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물론 지금 이제 가계만큼의 어떤 그런 혁신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그 혁신 활동들이 가계 쪽에서 기업 쪽으로 굉장히 그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일단 또 동산담보에 IoT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트랜잭션 뱅킹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상당히 기술과의 접목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 맡아주시고 또 토론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1세션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